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지적장애입니다. 발달장애에 대해서 이전에 강의 자료를 하나 올렸고요. 근데 오늘은 지적장애에 대해서 발달장애라고 하면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우리는 일컫는데 그 중에서 지적장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지적장애의 정의하고 그리고 진단평가는 과연 어떠한 검사 도구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지적장애의 원인과 그리고 지적장애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적장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이라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어려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적응 행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역사회나 일상생활 능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적응하기 위한 능력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어려움이 존재하여야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능이 단순히 낮다고 지적장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능이 높은데 적응 행동이 좀 낮다, 그렇다고 지적장애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능도 낮은데 그에 따라서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도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지적장애라고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지적 능력이라는 말이 있고요. 사회생활, 일을 처리하는 거, 이건 이제 적응 행동과 관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법에서도 우리가 지적 능력과 적응 행동 능력을 동시에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복지법에서 하면 1급, 2급, 3급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장애 영역에 따라서 6급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특히 지적장애는 예전에도 1급, 2급, 3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가 다 심한 장애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따로 정의를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장애인 복지법 지적장애 3급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이렇게 나눌 때 특별하게 이제 다시 한번 개념적 정의가 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적 정의에서 그냥 1, 2, 3급, 4, 5, 6급을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기준에서만 나눠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장애인 복지카드라고 하면 복지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의료적인 부분에서 우린 보통은 진단평가를 다 내려줘요. 이제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적 진단이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의료적인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으면은 그걸 감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보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DSM-5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적장애는 발달 시기에 시작된다라는 거. 앞에 부분에서는 발달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교육 쪽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받는 동안에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발달하고는 전체 다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복지 쪽에서는 이제 저희 나라 복지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적인 기준에서는 우리가 발달 시기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개념, 사회, 실행 영역에서 지적 능력과 적응 기능 모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적 능력과 적응 기능 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밑에 그러면 세 가지 진단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준화된 지능 검사로 확인된 지적 기능 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능 지수. 우리가 지능 지수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있거든요. 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표준화된 지능 검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나타난 지적 기능, 아까 말했던 70 정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응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에 필요한 발달학적, 사회문화적 표준을 충족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적응 기능에 이야기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인 생활 기능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서 독립적이고 사회적 책임의식에 필요한 이제 이 사회적 표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메인스트림에 대한 개념하고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적응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함을 보인다는 거고, 이러한 결함을 보이는 사람을 지적장애로 우리가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지적 결함과 적응 기능의 결함은 발달 시기 동안에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미국에 우리가 지적장애 협회, 안 그러면 이전에 정신지체협회, AAIDD, AAMR 뭐 이런 식으로의 기준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변경된 개정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발달 시기라는 말을 쓰지 않다가 점점 발달 시기를 넣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발달 시기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적장애의 발달 시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18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기 전에 이런 지적 기능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보통 18세까지 보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보통은 다 진단평가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특수교육법에 9세까지라고 하면 발달 지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장애 영역으로 특수교육 대상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보면은 초등학교 한 3학년 기준이 되었을 때 이 지적장애로 이렇게 판정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초기부터 우리가 유전적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기본적으로 학습이나 인지, 적응 행동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 발달과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 기능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지능의 정규 분포 곡선. 우리가 일단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통계를 내었을 때 어떠한 부분에 평균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분포되어 있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지능에서만 이렇게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적응 행동도 활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연구 분야, 다른 학습 분야, 다른 생활 분야에서도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 기능이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이거는 사회적 기준이에요. 사회적 기준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 기존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간에 있는 이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능에서는 표준이 10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을 할 때는 또 표준이 달라집니다. 지능은 우리가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 지능이 100이면은 가장 표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표준 편차는 여기에서는 15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2표준 편차는 이제 15 곱하기 2에서 이제 30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제 협회와 이런 이제 우리가 의견의 동의라고 할까요? 우리가 합의를 보는 개념에서 예전에 1표준 편차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표준 편차가 나타나는 기존 100에서 자 30이 작은 70 이하의 지능 기준을 우리는 지적장애의 기준으로 이렇게 현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잘 알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도 어릴 때 지능 검사, IQ 검사 이런 부분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능이다. 지능이 높으면 공부 잘할 거다. 뭐 다른 거를 배울 때 잘할 거다라는 기준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적장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어색한 것은 이 적응행동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응행동이 어찌 보면은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게 적응행동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능이라는 것은 그 나이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지능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교육을 받지 못해도 지능은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능 검사를 하면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살아가는 능력이 적응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응 행동이 높으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뭐 숫자 더하기 빼기 글자 잘 몰라도요. 우리 대화하고 이야기는 더 잘하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숫자를 모르지만은 동계산이나 다른 거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잘 사용해도 되고요. 이런 적응행동 능력은 우리 어른들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저희 또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적응행동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더 중요할 수 있고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나 뭐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런 적응행동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응행동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적응행동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기술로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적인 기술, 그리고 사회적 기술, 그리고 실제적 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을 이제 우리가 적응행동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념적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 개념입니다. 자, 언어와 문식력, 문해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말을 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시간이나 이제 수학적인, 언어와 수학적인 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시나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인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인 기술은 분명히 이제 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이런 개념적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적장애인이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말한 개념적 기술인 이제 언어, 수,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을 우리는 개념적 기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조금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기술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 대인관계 기술이에요. 사회적 책임감, 자존감, 쉽게 속는 속성, 순진성, 자, 사회적 문제 해결, 규칙을 따르고 법을 준수하는 능력, 희생당하는 것을 피하는 능력. 어찌 보면은 사회에서 약간 살아가고 상호작용하고 주위와 어떠한 이제 공감과 그리고 유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살아가고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사회가 되면 규칙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여기에 보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에서 너무 약하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약점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규칙에 대해서 잘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낮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고 이 사회적 기술 능력도 적응행동에 포함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적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적 기술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인지 능력, 우리가 하고 있는 지능과 관련된 인지 능력이라면요.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와 규칙과 공감, 그리고 유대,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컨트롤도 있는데 실제적 기술은 뭐냐? 어떠한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개념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사회적 기술도 우리는 통달을 했는데 실제 그걸 활용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일상생활 활동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많이 배우거든요. 사회적 기술도 배우고 그런데 일상생활 활동에서 활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기술, 건강관리, 여행, 이동하기, 일정, 일과 계획하기, 안전, 돈 사용. 돈을 안다는 거죠. 돈은 아는데 이 돈을 실제 사용해서 실생활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필요한데 이러한 사용 능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고 이걸 이제 실제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제적 기술의 활용이 낮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적응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진단평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적 평가, 의료 쪽에서 의료적인 평가 해가지고 이제 복지카드 나오는 이제 복지 쪽으로 우리가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데, 그래도 평가하는 도구는 거의 비슷해요. 조금의 차이는 있고 지역마다 차이는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능검사, 기초학습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능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적응행동에서 개념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지적기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사를 실행을 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지능검사죠. 지능검사에서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에 많이 하고 KABC 같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단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때 검사 도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응행동 검사가 있습니다. 사회성숙도 검사도 적응행동 검사가 될 수 있고요. 이제 키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하는 적응행동 검사 부분도 이제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응행동과 관련된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사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운동능력에 대한 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는 운동능력 검사는 지적장애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에는 이런 운동능력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능과 적응행동이 있으면은 운동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겠지만은 이런 운동능력에 대한 그 부분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발달이라는 것은 약간 종합적이기 때문에 지능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떠한 한 계열에 대해서 손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모든 능력에 우리가 실행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능력 검사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가 예전에 발달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전체 중에서 53.1%, 이게 2020년 특수교육 대상자에 따른 이제 교육적 통계에 따른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면 53.1%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장애 인구에 비해서는 이제 장애하고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다르지만은 학령기 때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적장애, 특히 자폐성장애 두 개가 가장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의 교육을 가장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낮을 때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지적 자폐성장애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 위주의 교육이 많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육 과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으로 우리가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 쪽에서 보는 이제 지적장애 인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체 인구를 보시면은 이제 지적장애는 한 8.1%입니다. 아까 특수교육 대상자는 학령기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청소년, 아동 청소년기까지, 성인 이전기까지는 우리가 지적장애 비율이 훨씬 많은데 이후에 지적장애는 아까 발달 시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8세 이후에는 지적장애를 진단을 원래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이전에 발달 시기에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8세 이전에 어떠한 검사의 기회가 없고 다른 이 진단을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한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학교에 다닐 때 학교생활 기록부나 안 그러면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적장애로 이후에 진단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18세 이전에 나타났다는 개념이거든요. 나타났기 때문에 진단을 그때 못 받았다는 기준으로 지적장애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체장애나 다른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 때도 분명히 있지만은 성인이 되면서 그 비율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는 지적장애가 8.1%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달장애 기준으로 봤을 때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성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염색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성인기 이전에 지적장애 인구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거하고 나와 있습니다. 성인기 이전에는 지적장애가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장애, 뭐 내변변 장애에서도 왜 내변변 장애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내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2세 이전에 우리가 또 다 발병이 납니다. 그래서 발달기 이전, 18세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달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지적자폐성 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적장애가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지적장애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좀 나뉜다면 다운 증후군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체 X 증후군, 우리가 프레자일 X 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면 되고, 뭐 딱히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지적장애를 보이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적장애에 대해서 과연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유전적인 요소, 염색체라고 해서 꼭 유전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태어나기 전, 아이가 이제 출산하기 전에 이제 받았던 이력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인자이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 어떠한 문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수정에 대한 현상, 그 출산할 때의 영향 때문에 이런 원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염색체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유전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조 같은 경우에 하고 염색체 수,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유전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수정을 하고 그러면 감수분열이나 이런 체세포 분열,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비분리 현상이나 이때 이제 우리가 분리될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잘 형성되지 않으면은 부모가 꼭 그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식은 그러한 염색체 수나 구조에 의해서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집안 내대로 이제 우리 가계도 조사를 했을 때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또 때로는 염색체 유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염색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인 요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 및 양육이 있습니다. 염색체적인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태어나면은 교육 정도에 따라서 이 지적장애가 나타나게 돼요. 왜냐? 특정한 시기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 자극과 그리고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적절하게 받지 못하면은 그러한 부분의 발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지적장애를 가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층에 의해서 지적장애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나 양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적장애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 초기 태아 발달의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태아가 발달할 때 거기에 우리가 환경에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면 태열이 많이 나타나서 그게 오히려 뇌의 어떠한 요소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떠한 우리가 몸의 신체적인 호흡기 이런 영향도 주기도 하지만은요. 하지만 뇌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영향을 줘서 이게 뇌 발달하고 영향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도 지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임산 및 주산기 장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딱히 유전적인 염색체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때 뭐 어떠한 식이나 먹는 부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이게 태아에 영향이 갔을 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적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화기의 질병도 그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통계인데요. 염색체 이상은 100명의 신생아 중에서 약 7명꼴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면 안 그러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이야기할 때 유전적인 요소가 많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린다는 거예요. 염색체 이상인데 왜 유전이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염색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인자가 아닐 수 있다. 보인자나 이런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착상이나 아이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부모가 꼭 그런 이제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 어떤 이제 뭐
장애를 태어나게 하는 인자가 좀 많다. 이런 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염색체 수가 너무 많거나 또는 적을 때 배열에 이상이 생길 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염색체 이상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요. 염색체 이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염색체 이상이 유전되기 위해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부모의 유전적 정보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죠. 자, 우리 보통 말하는 생맹이나 탈모, 그리고 여러가지 피부 있잖아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전적으로 내려오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적장애 여러 유형에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아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프레드-윌리 증후군, 앵겔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보통 지적장애의 대부분은 다운 증후군인데 이 다운 증후군은 유전적인 인자가 아니라는 거,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전자가 정상적이라도 세포 분열 시 염색체가 분열되거나 조합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성을 볼 때는 우리가 주의력하고 기억력의 결함을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방, 우발학습 능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기본 인지도 있지만은 초인지 능력이 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언어 발달이 많이 지체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도 조금 지체되어 있다. 보통 이제 아까 지적장애 정의할 때도 거의 다 나온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로 주의력과 기억력의 결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적장애 아동이나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 엉뚱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 주의 집중 이거는 학습하고도 상관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는 지금 이걸 봐야 되는데 다른 곳에 주의를 특히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를 같이 보고 있더라도 그 보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학습적인 지체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및 단기 기억력이 일반 아동보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장기 기억은 뭐 괜찮은데 단기 기억력이 짧다. 지적장애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장기 기억력도 단기 기억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더 낫다라는 뜻이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력 모두 이제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는 조금 짧습니다. 부족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단기보다는 장기가 조금은 더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비장애 아동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는 것은 이제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위에 있다는 기본적인 부분 때문에 학습 속도가 되게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에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 저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 학습과 기억 정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장기 기억은 그래도 그나마 좀 우리가 낫다는 이야기를 조금은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면 장기 기억에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집중력이 상당히 짧고, 그리고 교육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교수 자료를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요소가 잘 포함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교수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그 집중력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방, 우발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비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교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교수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은 발달할 때 자연스럽게 대리 강화,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굳이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살아가면서 그냥 또래 교수가 되고 모방이 되고 그걸 보고 나서 배워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스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교육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어찌 보면 씹는 것도 우리는 가르치기도 했고 어떻게 말하는 걸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그러한 모방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짜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일반화 문제가 있어요. 또 뭐냐? 일반화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배우면은 그것을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거. 자, 이걸 보면은 다른 곳에서도 그게 사용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가 실제적인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한 가지를 배우고 나면은 그걸 과도하게 또 일반화시켜버려요.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적용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 능력의 부족이 학습 수행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모방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언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모방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발학습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런 걸 익혀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 수행할 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수 자료와 교수 계획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에 맞는 교육 방법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지적장애의 특성, 그 장애 정도에 따른 우리가 교수 자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초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럼 초인지가 뭐냐? 우리를 보통 메타인지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 특정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알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결과와 효과성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인지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초인지, 이걸 능가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인지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습할 때 많이 하잖아요. 외울 때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될까? 자,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앞 글자만 알고 있어도 그걸 우리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외울 때 우리 나름 관련된 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암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는 능력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걸 활용해서 우리가 진행하기도 하고 학습할 때도 그 방법들을 쓰는데 그러한 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에 있어서 결함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결함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기관리 방법의 활용이 개발되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관리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략들은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따로 자료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전략을 활용해가지고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여기 자기교수 같은 경우에도 자기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강화해주는 거. 그게 아니면 계약서를 쓴다든지 뭐 토큰이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 우리가 행동연습법에 따른 이제 교수 자료 수정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언어 발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거의 모든 지적장애 아동에게서 나타난 특성이죠.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대부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발음 속도가 지체되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기도 해요. 이건 이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 언어에 대해서 모방하는 아까 앞에 말했던 그러한 기본적인 능력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언어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자, 다운 증후군은 또 우리가 혀가 조금 이제 짧고요. 그리고 입 구조가 조금은 이제 다른 이제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금는 듯한 발음부터 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과 주변 환경의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문제행동이 표출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자료에 보면은 행동, 이게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고 이전에 문제행동, 지금은 어려운 행동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요, 충분하게 자기가 표현되지 않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때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문제 행동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언어는 같이 옵니다. 그래서 언어 행동이에요. 하나의 표현입니다. 행동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원활한 조음이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 지금 언어가 많이 부족할 때는요.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잘 활용하시면 돼요. 언어 교육에 활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동작, 표정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언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적응 행동에서도 나타난 부분인데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친구를 사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과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래와 자신이 다른 것을 인식하고 빈약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장애인 중에서도 상당히 또 경적인 장애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장애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도 내가 이제 장애인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 우리 지적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또 잘 승화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아 개념이 조금 낮아지고 다른 사회성하고도 연관을 주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 환경이나 교사의 구조화된 중재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지적장애가 있지만은 많은 성공의 기회를 줘가지고 뭔가 자신감이나 이게 무기력된 이제 학습된 무기력감도 있지만은 사회성도 하나의 학습으로 사회도 하나의 배운다고 보면은 그 사회에 대해서도 학습된 사회적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학습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이러한 부분 그리고 상호작용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적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또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한번 그 특성과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